아버지 영전 앞에서 감히 이런 더러운 짓을 합니까? 두 사람은 염치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 허구의 이야기에는 상실의 아픔, 결혼 생활의 후회, 그리고 노년의 괴로운 선택에 대한 깊은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 관객에게 적합하며 용서와 부부의 정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 영상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하며 저속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 날 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미망인이 40년 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당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민호 씨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 대신 돈을 선택했다고 믿으며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맞이한 그 운명의 날, 고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의 그 배신은 한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해 겨울의 영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겨울 서울은 해가 지기도 전에 이미 우울한 상복을 입은 듯 했습니다. 12월의 추위는 단순히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무기 삼아 도시를 강타하고 코트 깃을 파고들어 노인들의 뼛속 깊이 스며드는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그는 평생을 비즈니스 전장에서 싸워온 사람답게 위험 있는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비싼 수제 검은색 정장이 마르고 큰 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 안경 너머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눈가에 깊은 주름이 웃음 때문이 아니라 수천 번의 불면의 밤과 출구를 찾지 못한 고뇌가 새겨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호는 손에 쥔 우산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앙상하고 핏줄 선 손가락이 힘을 주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합병 계약이나 비즈니스, 두뇌 싸움 앞에서도 물러선 적 없던 박민호가 지금 장례식장의 회전문 앞에서는 납덩이를 매단 듯 발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김성재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이름이 민호의 마음속에 울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성재는 대학 동창이자 젊은 시절 민호가 가장 공들인 프로젝트들을 무자비하게 가로챈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재는 민호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 최지은의 법적 남편이었습니다. 40년. 말로는 짧게 들리지만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긴 세월입니다. 부산에 끔찍했던 폭풍우 치던 밤, 지은이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자던 약속을 뒤로하고 가난한 청년 박민호를 등지고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그녀는 서울의 명망 높은 김성재 도련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섞여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어 차가운 빗방울을 가볍게 털어내고 왼쪽 가슴에 흰 국화를 꽂은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호 빈소로 이어지는 복도는 길고 깊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곡소리와 목탁 소리 사이에서 건조하고 외롭게 울렸습니다. 자욱한 향, 연기와 진동하는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냄새이자 죽음의 냄새였으며 민호에게는 지독한 원한의 끝을 알리는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빈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광판에 붉은 글씨가 흘러갔습니다. 고인 김성재, 향년 73세. 민호는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자네가 나한테 적군 성재야. 자네는 나보다 부자였고 내가 사랑한 사람을 빼앗아 갔지만 자네의 영정을 보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건 나니까 말이야. 그 생각은 잠시 승리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내 사라지고 기묘한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죽은 사람을 이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엄숙했고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꽃재단 한가운데 놓인 성재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다소 오만한 듯한 반쯤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한때 주먹으로 부수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은 액자 속에 움직임 없는 눈을 바라보니 그저 허무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은 영정사진과 절을 하고 있는 자식들을 빠르게 지나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꿈속에서 그리고 술에 취할 때마다 그를 괴롭혔던 그림자.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단 옆 아내의 자리에 전통 검은색 상복을 입은 여인이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몸을 굽혔고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헐렁한 상복이 앙상한 몸을 집어삼킬 듯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통곡 때문이 아니라 터뜨리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은 고통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었습니다. 그의 지은, 아니 대한그룹의 사모님 김 여사였습니다. 비단결처럼 곱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이제 서리가 내려앉았고 소박한 하얀 비녀로 단정하게 쪼글져 목덜미 뒤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젊음뿐만 아니라 한때 부산의 꽃이라 불리던 그 고고하고 화려했던 자태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박민호 씨는 향을 올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흔들림 없던 그의 손이 향 3개를 집어들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불을 붙이고 재가 가득한 노창로에 꽂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산자와 죽은 자 두 남자 사이를 흐릿한 곡선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고인에게 2번 절했습니다. 한 번은 죽음에 대한 예의로, 또 한 번은 과거의 경쟁을 떠나보내기 위해. 그러고 나서 그는 상주 쪽으로 몸을 돌려 미망인에게 절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지은 또한 답례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한겨울 한강물이 얼어붙듯 시간이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자식들의 통곡 소리, 독경 소리 모두가 멀리 밀려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이 얽힌 좁은 공간에는 오직 2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나이 탓에 너무 많이 울어서 흐릿해진 눈, 그리고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민호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너무나 증오해서 설령 남편의 장례식이라 해도
절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 지은은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부서져 나왔고 마치 밟히는 낙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옛날 부산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처럼 맑고 청가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폭풍우를 지나온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위해 수천 가지 대사를 준비했었습니다. 빅고는 말 당신 없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보여줄 차가운 말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초라하게 늙어버린 여인을 마주한 순간 모든 원망이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쓰라린 연민이 솟구쳐 올라 자존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40년 전의 청첩장이 다시 떠오르며 그의 연민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고 낮게 그리고 거리감 있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의례적인 인사말.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예의와 신분, 그리고 배신이라는 벽돌로 쌓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당장 나가야만 했습니다. 1초라도 더 서 있다가는 차가운 겉모습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은 미친 짓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구두 뒤축을 바닥에서 때려는 순간 가볍지만 결연한 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고 핏줄이 선 손이 떨리며 그의 비싼 양복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호 씨, 제발 아직 가지 말아요. 이번에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이 아니라 민호 씨. 그 두 마디가 울려 퍼지며 현재와 과거를 가로막던 안개를 찢어 놓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옷감을 통해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추위 때문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물에 빠진 사람의 극심한 공포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옷자락을 잡고 있는 손을 거쳐 눈물 범벅이 된 지은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성재 씨가, 그이가 당신에게 남긴 물건이 있어요.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조각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너무 오래 무릎을 꿇어 다리가 저린 탓에 비틀거렸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남자의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민호는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성이 소리치며 상기시켰습니다. 저 여자는 김성재의 아내야. 널 버린 사람이라고. 지은은 재단 모서리에 몸을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헐렁한 한복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90년대에 쓰던 낡은 편지지처럼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고 모서리는 누군가 수천 번 만지작거린 듯 닳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청록색 만년필 잉크로 쓴
송을 씨가 적혀 있었는데 획은 굵었지만 끝부분이 떨려 있었습니다. 박민호에게 내가 죽으면 그에게 전해줘. 민호는 그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성재의 필체였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고객을 가로채던 계약서에서 보았던 서명이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자신에게 쓴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민호의 늙은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왜 평생의 적이었던 성재가 그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왜 죽은 뒤에 전하라고 했을까? 그는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성재의 마지막 장난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것, 가식적인 평화로 점철된 그의 말년을 뒤흔들어 놓을 뒤늦은 고백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받아줘요. 민호 씨요. 지은이 애원하며 말했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이가 그랬어요. 이게 저승으로 가기 전에 갚아야 할 빚이라고.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당부했어요. 꼭 당신 손에 직접 전해주라고. 빚성재가 원한 말고 그에게 빚진 게 무엇이란 말인가. 돈 아니 성재는 민호가 이제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고인 그 눈에서 계산이나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극한 고통과 간절함, 그리고 이름 모를 죄책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죽은 남편의 영혼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영혼을 해방해 줄 유일한 열쇠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운명에 항복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손가락 끝이 편지 봉투에 닿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은의 차가운 손가락을 스치는 순간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옛날 부산의 허름한 극장에서 몰래 잡았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지만 왜인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민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오. 그는 편지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양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는 지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단에 기댄 채 비통한 눈으로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했어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은 너무나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답답한 복도를 지나쳐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고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와 머리카락에 스며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추측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 추위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손은 편지가 잠들어 있는 왼쪽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의 그 편지가 단순히 적의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여는 순간 그가 반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 원망과 고통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임을. 서울의 차가운 빗속에서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40년 동안 증오심을 키워온 박민호 씨는 자신이 운명의 체스판에서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밤, 그가 연적의 유언장을 열었을 때 그의 세계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의 배신은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매일 밤 저주했던 그 여인은 자신의 평생의 행복을 바쳐 그의 미래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진실이 드러날 때 사과는 아직 유효할까요? 아니면 세 사람의 비극을 더욱 깊게 팔 뿐일까요? 박민호 씨의 고급 아파트는 마포구의 마천루 35층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 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서울의 화려함은 두꺼운 강화 유리에 완벽하게 차단된 듯 했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넓은 그 공간에서 성공했지만 홀로 남은 남자의 고독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화려한 천장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에 희미한 탁상,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고 약한 불빛이 고뇌에 찬 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윤기 나는 검은 참나무 책상 위에는 소주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독한 술이 몇 방울 남은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어두운 나무 배경 위로 지은 씨가 장례식장에서 건네준 누런 편지 봉투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방구석에 고전적인 괴종시계가 규칙적이고 건조한 소리를 내며 마치 시간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렸습니다. 민호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돋보기 안경 너머로 편지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도 되는 양 언제라도 튀어나와 자신을 공격할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김성재는 나쁜 놈이고 최지은은 허영심 많은 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난 40년 동안 그의 자존심을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깨진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지은의 고통스러운 눈빛에 대한 기억이 그를 마주하게끔 재촉했습니다. 호기심이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매운맛이 코끝을 찌르며 긴장으로 조여든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위대한 건축 도면에 서명하는 데 익숙했던 앙상한 손이 떨리며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을 스치며 세월의 곰팡내와 장례식장의 향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은색 편지 칼로 달아버린 봉투 끝을 단호하게 그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구구절절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2가지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차용증 하나와 작은 흑백 사진 1장. 그는 먼저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쇄된 잉크는 바랬지만 붉은 도장과 송을 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날짜 1984년 겨울. 지은이 이별을 고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채무자 최동욱, 최지은의 친아버지. 대출 금액 5천만 원. 민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당시 5천만 원은 막대한 재산이었고 부산의 번화가 상가 한 주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성재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심장을 멈추게 만든 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세 사람 민호 지은 성재가 교정의 은행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젊었고 새 속에 먼지가 묻지 않은 투명한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성재가 병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들에 쓴 듯 떨리고 급박한 필체에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눈을 가늘게 뜨며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바늘처럼 심장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항상 지은이가 돈 욕심 때문에 너를 버리고 나한테 왔다고 생각했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네가 오해하도록 내버려 둔 건 내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미친 듯이 소유하고 싶은 사랑이었지. 나는 알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너의 모습뿐이라는 걸 가난하지만 재능 넘치는 건축학도였던 너 말이야. 나는 사랑의 경쟁에서 너를 이길 방법이 없어서 가장 비열한 방법을 썼어.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조폭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걸 알았어. 놈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고 그녀의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지. 기억해봐. 그해 너는 가난한 학생일 뿐이었어. 네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어. 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녀와 함께 도망 아니면 조폭들과 싸우다. 미래를 망치는 것. 지은이는 눈보라 치는 내 집 대문 앞에서 3일 밤낮을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 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잔인한 조건을 걸었지. 나랑 결혼해 내 아내가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호가 널 증오하게 만들어. 네가 배신자 연기를 해야 그 녀석이 미련 없이 성공을 위해 달릴 수 있어. 만약 그 녀석이 널 계속 그리워하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거야. 그녀는 동의했어. 그녀는 배신자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서 네가 진짜라고 믿게 했지. 그 증오심이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네가 성공한 거잖아. 안 그래? 평생 그녀는 내 곁에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나는 그녀의 몸은 가졌지만 너한테 완패한 거야. 나 이제 곧 죽어, 민호야.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아. 그녀의 결백을 돌려줄게. 부탁한다. 남은 생이라도 지은이를 용서해줘. 그녀를 더 이상 외롭게 두지 마. 2부. 기억의 비와 오열 종이와 사진이 박민호 씨의 손에서 떨어져 마른 잎처럼 허공을 맴돌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이제 고요함이 아니라 수톤의 납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거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노력하고 긴 외로움의 밤을 견디기 위해 지지대로 삼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오해와 원망이라는 기초 위에 커리어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오늘날 그의 화려한 성공이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청춘과 행복, 그리고 침묵의 희생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이 봇물 터지듯 밀려와 이성의 모든 방벽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40년 전 부산 항구에 폭풍우 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지은은 그곳에 서서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을 좀 봐, 박민호. 넌 너무 가난해.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난 빵 한 조각 나눠 먹는 것도 기워 입는 옷도 지긋지긋해. 성재 씨는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넌 아니야. 그때 가난한 청년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고 그녀를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려 걸어갈 때 그는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만 보았지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빗물 웅덩이에 주저앉아 울음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목이 쉬도록 울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이고. 민호 씨는 격렬하게 수축하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늙은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지난 40년 동안 그는 영광 속에 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녀는 김씨 가문의 황금 감옥에 살며 그의 냉대를 견디고 성재의 이기적인 소유욕을 감내하며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오직 그가 과거를 떨치고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자신을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너무나 작고 비열하게 느껴지게 할 만큼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무심한 사람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성재는 증오스럽지만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결혼을 사고 계략으로 여자를 빼앗았지만 평생 영혼 없는 껍데기 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재에 대한 벌은 바로 자신의 집 안에서 4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뺨을 타고 흘러 짭짤한 입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70 노인의 울음소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쳐버린 상처 입은 짐승의 신음처럼 은근하고 고통스럽고 가슴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박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비 온 뒤의 공기는 맑지만 찼습니다. 김성재의 장례식은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조문객이 붐볐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뜸해졌습니다. 민호 씨는 아산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딱딱한 검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색 롱코트를 걸쳤고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얼굴은 퀭했지만 눈빛에서는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드나드는 사람들과 차가운 흰색 화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날 때까지 지친 자식들이 뒤편 휴게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넓은 빈소에는 이제 지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제단 옆에 시든 꽃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은 향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꽃의 바다 한가운데서 가슴 시린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가볍게 울렸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충분히 주의를 끌만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지은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움푹 패고 멍들었으며 더 이상 크게 뜰 힘조차 없는 듯 지쳐 보였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자 그녀는 당황한 듯 급히 귀밑머리를 정리하며 옛 연인 앞에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당신, 여긴 웬일이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습니다. 동정이나 경멸을 보게 될까? 두려워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팔 간격만 남았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옛날의 흑백 사진과 낡은 차용증을 천천히 꺼내 그녀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은 과거의 증거물들을 보자 감전된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평생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왔음을 알았습니다. 묻어두었던 비밀 글을 보호하기 위해 공들여 쌓았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왜 그랬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쉰 채로 울렸습니다. 분노의 고함이 아니라 한없는 연민을 담은 비통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그 긴 세월을 혼자 감당하려 했어? 나를 뭘로 본 거야? 빚 하나같이 갚아줄 수 없는 겁쟁이로 본 거야. 지은은 고개를 푹 숙였고 가쁜 숨을 쉴 때마다 앙상한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시고 세 사람이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미소 위로.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민호 씨. 그녀가 목이 메어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한테 돈이 있었어. 당신은 끼니 걱정하던 가난한 학생이었잖아. 그 돈은 너무 큰 돈이라. 당신 목숨을 팔아도 갚을 수 없었어. 당신 성격의 사실을 알았다면 무모한 짓을 했을 거야. 놈들을 찾아가 목숨 걸고 싸우거나 미래를 망치면서까지 나랑 도망쳤겠지. 차라리 당신이 날 미워하는 게 나았어. 증오심은 쓰디쓴 약이지만 당신을 강하게 만들잖아. 당신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지금처럼 성공하기 위해 달릴 힘을 얻었잖아.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에는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봐 저명한 건축가가 됐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잖아. 내 희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난생 처음 어떤 권력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자존심. 강한 남자 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민호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지은이 기겁하며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부드럽고 하얗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앙상하며 검버섯이 핀 노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온기와 인생의 모진 풍파가 남긴 거칠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틀렸어, 지은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의 눈물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내 영혼은 고독하고 비어 있었어. 나는 내 은인을 원망했어. 그리고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 미안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향 냄새와 국화향이 진동하는 고요한 공간에서 두 백발의 머리가 맞닿았습니다. 젊은 날의 진부한 사랑 고백도 불타는 키스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은 후회와 깊은 공감,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실 속에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아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서로 섞이며 40년의 먼지를 씻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습니다. 치유의 순간에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소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 두 노인의 사적인 공간을 갈랐습니다. 상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팔에 검은 완장을 찬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성재와 지은의 장남이자 현재 그룹의 대표이사인 김형준이었습니다. 형준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지며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고 손이 잡혀 있으며 낯선 남자 아버지의 경쟁자가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이 순간 형준의 눈에는 이해심 따윈 없었고 오직 놀라움에서 분노로 변해가는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 바로 앞에서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쿵쿵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단호하고 저기에 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 아버지 영전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형준의 고함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갓 봉합된 분위기를 찢어 발겼고 과거의 폭풍우보다 더 잔혹한 새로운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이 배우자가 모시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은 기댈 곳을 찾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녀비처럼 말라 죽어가야만 할까요? 장례식장에서 두 노인 사이의 오간 위로의 손길이 잔혹한 가족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걷던 박민호와 최지은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은 과거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아산병원 3호 빈소의 고요하고 엄숙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크리스털 꽃병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은하던 향 냄새는 짙은 분노와 살기에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도 안 됐는데 장남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김형준의 날카로운 고함이 차가운 내벽을 때렸습니다. 그는 문에서 들이닥쳤고 눈에는 분노와 혐오의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평생 순종적이고 인자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순간 일그러지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형준은 지은의 앙상한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마치 전염병 환자에게서 떼어내듯 박민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거친 손길에 지은은 비틀거리며
재단 모서리를 잡지 않았더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형주는 민호에게 몸을 돌려 늙은 건축가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이 그분 영전 앞에서 감히 이런 더러운 남녀 상렬지사를 벌입니까? 염치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까? 박민호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72 남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침착하지만 고통이 서린 눈으로 통제력을 잃은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시각에서 방금 그 손길은 나눔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자 갓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하는 오점이었습니다. 김형준 군 오해하고 있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최대한 온화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와 자네 어머니는 그저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형준이 말을 자르며 더 크게 소리쳤고 문 밖에 서성이던 장례식장 직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께 순종하며 현모양처 연기를 하셨죠. 알고 보니 다 가식이었군요. 아버지가 눈 감으시고 시신이 씻기도 전에 옛 내연남이 찾아오다니 이 집안 얼굴에 먹칠할 작정입니까? 내일 신문에 대항으로 미망인 남편 장례식서 불륜이라고 대문 짱만하게 나게 할 셈입니까? 독설은 칼날처럼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몸을 잔뜩 웅크렸고 어깨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관 앞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가장 더러운 말로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버르장머리 없이. 지은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약한 목소리였지만 어머니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분은 손님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작자가 무슨 손님입니까? 형주는 딱 잘라 말했고 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라곤 없었습니다. 오직 죽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부장적인 어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집으로 가세요. 경호원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사람 다시 만나는 거 금지입니다. 자식들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민호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가운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40년간의 순종적인 습관이 뼈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성재는 죽었지만 통제와 편견이라는 유령이 여전히 이 여인을 가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여기서 더 논쟁을 벌이면 피해와 고통을 받는 건 오직 지은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삼켰습니다. 내가 가겠네. 민호가 말하며 형준을 스쳐 지나 지은에게 잠시 시선을 멈추고 무언의 사과를 보냈습니다. 몸 조심하시오. 그는 등을 돌려 빈소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밟는 그의 구두 소리가 외롭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흐느낌과 가식적인 도덕적 편견의 오만함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 며칠은 박민호에게 두렵도록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민호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품격 있는 공간이자 화려한 성공의 증거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 들어서자 그를 반기는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국제 건축상 상장들과 정계 인사 기업인들과 악수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묘하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사물들이었습니다. 말할 줄도 웃을 줄도 모르며 더욱이 오늘 무릎 관절이 아픈지 죽맛이 괜찮은지 물어봐 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노년의 적나라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눌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을.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우미가 미리 사다 놓은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손도 대기 싫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의 앙상하고 초라했던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잡았던 그녀의 차가운 손을 기억했습니다. 20대에 불타는 열정적인 그리움은 아니었습니다. 70대에 사무치고 차분하며 가슴 저린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날씨에 대해 투덜대는 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해질 역에 함께 차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40년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냉대의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지금, 그는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가 남은 생을 평온과 존중 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준의 고함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만나는 거 금지입니다. 민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한숨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가 그녀의 인생에 끼어들 권리가 있을까요? 옛 친구,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늙은 내연남으로서 정확히 일주일 후 민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첫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가늘고 주저하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몹시 위축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지은입니다. 민호의 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금지령을 어기고 그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산 자락 서울 외곽의 깊은 골목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특히 상류층이나 김씨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험담을 피하기에 좋았습니다. 민호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눈발이 흩날리는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은이 옛날에 좋아했던 따뜻한 국화차 한 주전자를 주문했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을 때 민호는 하마터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스카프로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때보다 눈에 띄게 수척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멍이 들었으며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준 것이
얼마만입니까? 고마워요. 만나줘서. 지은이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일주일 내내 당신 전화를 기다렸소. 민호가 찻잔에 차를 따르며 그녀 앞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할 때 드시오. 밖이 많이 춥지? 지우는 찻잔을 들어 올렸고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아 돋보기 양형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는 천근만 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준이랑 동생들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 말로는 그의 유언장의 주식 대부분은 형준이에게 가고 집과 약간의 현금은 제 몫이라더군요.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벌가의 비극은 보통 가장이 눕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목이 메어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가 그러더군요. 저는 늙었고 그 넓은 저택에 혼자 사는 건 낭비고 지루할 거라고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자리를 마련해뒀대요. 거기 가면 의사가 24시간 돌봐주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저한테 좋을 거라고요. 그럼 집은? 민호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회사의 새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대요. 아버지의 피땀이라며 제가 지지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사실 알아요, 걔들은 제가 귀찮은 거예요. 그 집에서 저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이제 그이가 죽었으니 저는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제가 청춘을 바쳐 일군 그 집안에서 저는 인간이 된 거예요. 지은의 고통은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에 욕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배 아파 나하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이며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위해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의 극심한 절망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며 영혼의 추위를 녹였습니다. 지은아, 나를 봐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물 고인 눈으로 그의 강직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 있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 20년이 아니야.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어. 민호가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공간에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헛된 명예 때문에 70년을 살았어. 그거면 충분해.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위한 애인이 필요한 게 아니요. 늙은 친구가 필요하오. 나에게 한강이 보이는 아주 넓은 집이 있지만 너무 춥고 외롭소. 당신을 돌보고 싶소. 아침에 일어나 죽을 끓여주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싶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당신이고 싶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당신이고 싶소. 그는 잠시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킨 뒤 목소리에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겠소. 실버타운에 가지 마시오.
내 집으로 와서 같이 삽시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봅시다. 그것은 대담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황혼 로맨스 자체가 주책이다 라며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받는 마당에 그녀는 막 남편을 잃었고 그는 남편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이 같이 산다면 여론의 풍파와 자식들의 반대는 태풍처럼 거셀 것이 뻔했습니다. 지은은 멍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점점 굵어지며 정원을 하얗게 덮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강렬한 갈망이 일었습니다. 민호가 그려낸 그 따뜻함을 갈망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그만큼 컸습니다. 민호 씨,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자식들이 연을 끊을까봐, 손주들을 못 보게 할까봐. 이웃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바람난 노인네라고 욕할까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요. 민호가 말을 자르며 전에 없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실버타운에서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이 적선하듯 찾아오는 걸 기다리며 말라 죽고 싶소.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소.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구시오. 단 하루라도 최지은으로 사시오. 그의 말은 그녀 가슴속에 식어버린 재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손을 꽉 잡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구명조끼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좋아요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오부 보이지 않는 끈과 열린 결말하지만 인생은 로맨스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핸드백 속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며 방금 형성된 신성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큰 며느리라고 떴습니다. 그녀는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원망 섞인 명령조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 전화도 안 받으시고 비니가 열이 펄펄 끓어요. 온 집안에 토하고 난리 났어요. 저랑 그이 지금 당장 제주도로 중요한 손님 접대하러 가야 해요. 취소도 안 돼요. 어머니 당장 오세요. 애 좀 봐주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저희 비행기 시간 늦어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뚜뚜거리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방금 피어올랐던 행복에 대한 갈망은 순식간에 꺼지고 손주 걱정과 집안일 걱정에 찌든 할머니 고급 가정부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내 손주. 비니가 아프대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급히 핸드백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에 우아하고 깊은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다급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민호도 따라 일어서며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아. 대답은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과 갈등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남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울음소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보이지 않는 멍해가 그녀를 너무 꽉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손자가 기다려요. 가야 해요.
가야 해요. 그녀는 헛소리하듯 말하고는 등을 돌려 문을 향해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눈보라 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뒤늦은 청혼을 미완으로 남겨둔 채 북처럼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민호는 하얗게 변해가는 눈발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그녀의 국화차가 여전히 가득 차 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단순히 가슴 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개인의 행복에 대한 갈망과 얽히고 설킨 가족의 책임이라는 끈 사이의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잔혹한 현실이 일시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 찻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 그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3개월, 60일, 2000시간이 넘는 시간이 숨 막히는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젊은이에게 3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 계절 하나가 스쳐가는 시간이지만 박민호에게 그 3개월은 1세기만큼이나 길고 지루했습니다. 지은이 눈보라 속으로 급히 떠나 손주를 돌보러 간 그날 이후 그의 전화기는 밉살스러운 무생물이 되었습니다. 참나무 탁자 위에 검은 화면으로 덩그러니 놓인 채 부재 중 전화 하나, 답장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민호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그리고 매일 수십 통씩.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원의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나 희망 없는 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의 마음속에 갓 피어난 희망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둘렀나? 같이 살자는 제안이 그녀를 겁먹게 했나? 아니면 그녀가 마음을 바꿔 의무라는 안전한 세장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모범적인 어머니 역할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묻어두기로 결심한 것일까? 일흔둘, 남자의 자존심은 김씨 저택 정문까지 찾아가 그녀를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기가 두려웠고 그녀를 또다시 곤란하게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놓아주기를 선택했습니다. 노년의 체념은 젊은 날처럼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한숨으로 받아들이고 원래의 고독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펜트하우스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너무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기다림으로 지사온 밤의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시끄러운 소문들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픈 기억들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상골 산맥이 겹겹이 펼쳐지고 공기가 맑은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해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는 날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서울은 회색빛 우울한 하늘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먼저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낡은 세단을 몰고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지나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떠나기 전 그는 교회의 한적한 고찰에 들렀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그리고 묘하게도 김성재를 위해 향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40년의 원망은 향 연기와 함께 사라졌고 이제 그에게는 계산적이었지만 비극적이었던 친구의 삶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절은 고요했고 풍경 소리가 댕그렁거리며 맑지만 슬프게 울렸습니다. 예불을 마친 민호는 절 뒤편
은행나무 고목이 있는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계절. 앙상한 가지들만 회색 하늘을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팔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행나무 아래 그는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먼 산의 안개를 응시하고 있는 여인. 그 뒷모습은 작고 연약하며 고독해 보여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뼈저리게 익숙한 느낌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망가뜨려도 모습이 어떻게 변해도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휠체어인가? 왜 그녀는 이 추운 날씨에 홀로 여기 있는가? 민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절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휠체어 앞으로 돌아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했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었지만 3개월 전에 우아하고 기품 있던 지은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 되었고 헝클어진 몇 가닥이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은 처져 있었고 입가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왼쪽 손은 오그라든 차에 떨리며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앙상한 손가락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져 본인도 모르게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을 맞았습니다. 뇌졸중이 그 강인했던 여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꼴이야? 민호의 부름이 터져 나왔고 쉰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달려가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옷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만지며 흐릿한 눈동자에서 인식의 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근처 요양원 유니폼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구석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에게 인사를 하고 난처한 듯 설명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분이 2달 전에 가벼운 뇌졸중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로의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탓이라더군요. 퇴원 후에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저쪽 언덕 너머 사설 요양원에 모셨어요. 민호는 날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손주를 돌보러 간 게 아니었나. 그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녀가 쓰러지자, 짐이 되자 그 효자 자식들은 고장난 물건을 버리듯 그녀를 요양원에 쳐넣은 것입니다. 왜 이분이 여기 있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민호가 소리쳤고 분노와 비통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연민 어린 눈으로 지은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오겠다고 우기셨어요. 매일같이요.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계속 웅걸거리며 이 절쪽을 가리키셨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아마 약속, 친구 이런 말 같았어요.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안 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없어서 가버릴 거라고요. 민호의 눈에서 뜨겁고 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지은의 오그라든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에 짓눌려 쓰러졌지만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녀의 무의식은 그를 기억하고 평온한 마지막 안식처에 대한
제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앉아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기와 울음소리를 느낀 지은이 힘들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려 애썼습니다. 탁한 눈동자에 서서히 인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비된 반쪽 얼굴 근육이 경련했고 입이 달싹이며 일그러지고 끊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 호, 씨, 왔구나. 나야. 나 왔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입김을 불어 녹였습니다. 그는 옷소매로 그녀의 입가에 흐른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연인의 눈물을 닦아주듯 다정하고 헌신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자식이 버렸어. 나 너무 슬퍼. 지은이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내뱉었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깊은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버림받은 고통 인겨 인간이 된 노년의 치욕. 그 모든 것이 짧은 몇 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눈앞에서 망가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전례 없는 강렬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날 가난 때문에 그녀를 한번 놓쳤습니다. 중년에는 원망 때문에 두 번째로 놓쳤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백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위험 있는 눈빛으로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할머니 방에 가서 짐을 챙겨 오시오. 내가 보호자 수속을 밟겠소. 내가 모시고 갈 거요.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요양원 규정도 있고 가족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그 아들과 통화하겠소. 민호가 말을 잘랐고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고 짐으로 여긴다면 내가 하겠소. 나는 이 사람의 늙은 친구이자 직위이자 이 사람의 두 다리가 될 거요. 민호는 전화기를 꺼내 김형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적의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신호가 꽤 오래 간 뒤에야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형준의 목소리가 들렸고 짜증 섞이고 바쁜 듯 했습니다. 나다 박민호다.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경계하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신 어머니 곁에 있다. 민호는 차분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휠체어를 타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네가 말한 잘 지낸다는 게 이런 거냐. 형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나가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바쁘고 제일 좋은 요양원 잡아드렸는데 뭘 더 어쩌라고요. 잘 들어라 김형준. 민호가 변명을 잘랐습니다. 너를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해결책을 주려고 전화했다. 너희들에게 어머니는 지금 짐이지 돈 버느라 바빠서 마비된 노인 기저귀 갈고 밥 먹여줄 시간 없잖아. 그러니 내가 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셔가서 돌보겠다. 강원도 내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겠다. 너희는 병원비 낼 필요도 없고 어머니 버렸다는 불효자 소리 들을까봐 걱정하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다.
그냥 어머니가 고향에 요양 가셨다고 해라. 내가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마. 동의하나 수학이 넘어는 조용했습니다. 장사꾼의 계산적인 침묵이었습니다. 형주는 헛된 체면과 현실적인 짐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노모는 상류층 생활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짐을 져주겠다면 알터니가 빠지는 격 아닌가. 재산 요구는 안 하신다는 약속하시죠. 형준이 물었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인심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나한테 이 요양원보다 10배는 더 잘해드릴 돈이 있다. 나는 사람만 필요하지 김씨 집안 돈은 필요 없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당신 뜻이라면요. 형준이 대답했고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고 그저 망망대해 같은 슬픔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지은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보도블록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호씨, 우리 어디로 가요? 지은이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멈춰서서 그녀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40년 중 가장 환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 그래, 내가 강원도에 작은 집을 하나 샀어. 거기에는 당신 좋아하는 국화를 심을 넓은 정원도 있고 설산이 바로 보이는 마루도 있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죽도 끓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책도 읽어줄게. 당신은 그냥 거기 앉아서 내 친구가 되어주고 매일 내 잔소리만 들어주면 돼. 알았지? 지은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뒤늦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겹지만 단호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이 남자의 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창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은 나이에 혼인 신고서나 남들의 가식적인 축복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남은 숨결 속에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원도로 향하는 굽이진 해안 도로 위로 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서서히 잠기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고 기이할 정도로 찬란하고 장엄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검버섯 핀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지은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보았고 오그라든 그녀의 손은 그의 오른손 안에 포근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비발디의 봄 교향곡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가장 찬란했던 청춘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원한 때문에 파란만장했던 중년에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연민 덕분에 인생의 황혼에 서로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열차는 길지 않겠지만 가장 평온한 열차가 되어 그들을 해가 지는 곳 가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때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녹이며 마지막 숨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해 겨울의 영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사랑은 영화관에서 손을 잡거나 산과 바다에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용기입니다.
과거를 용서할 용기, 자식과 사회의 편견을 뛰어넘을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막이 내리기 전 나 자신을 위해 살 용기입니다. 박민호 씨와 지은 씨는 우리에게 실수를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늙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란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디 그분들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효도가 부모님의 자유를 올가매는 밧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황혼의 로맨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